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의 해산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통일교와 민주당 관련 의혹이 나오니 겁박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배경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자신의 행보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선 안 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계엄 사과 요구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텔레비 보는데 손흥민이가 나와가지고 축구를 하길래 우리 때는 차범근이라는 선수가 참 잘해서 그래서 차범근이 써는 것이고 야인시대에 나오길래 김도환 써는 것이고 그 수첩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역시나 비상계엄 모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문제의 그 수첩은 계엄 준비 과정에서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엄 선포 배경과 함께 규명돼야 할 또 다른 의혹, 바로 2차 계엄 준비 여부죠. 제2차 계엄을 또 하지 않을까. 그게 전 굉장히 걱정이었어요. 예. 어떻게든 2차, 3차 비상계엄을 막아야 되겠다는 아주 절박함이 있었고요. 2번, 3번 하면 된다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미 여러 증언이 나온 가운데 이 시각 진행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재판에서 2차 계엄 정황이 추가될지 관심입니다. 예, 내란 사건 재판 상황 짚어보기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와 저녁 만찬 회동을 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조금 뒤면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서 해외 순방과 국정감사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당정이 논의하기 위해서 이 만찬이 마련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정기국회 오늘 마지막이고 또 순방, 국감 등 할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간 당정이 추진해온 여러 가지 사법 개혁이나 또 국정과제 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배석한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이렇게 딱 4명 정도만 소수만 모여서 곧 이어 아마 1시간 정도 내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한 시간은 아직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저녁 만찬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한 분씩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민주당과 통일 관련 의혹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양당이 모두 이슈가 있지만 할 얘기가 국감 해외 순방 말고도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정기국회는 100일 동안 하는데 우리가 12월 2일 날 예산과 관련된 부수법안은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아직도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임시국회도 잡아야 되고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안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안들과 관련해서 지금 그 정부 측과 여당 간의 어떤 조율을 위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예. 통일교 관련된 얘기는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만찬에서는요. 정강재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그 당내에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과 충분히 소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꽤 산적해 있는 거죠. 저는 이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서 만들겠다라고 당정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기 무섭게 법관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성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의 환경도 좋지 않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 그대로 가야 되는지 대통령도 같은 뜻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권리당원에게 1인 1표 예. 이거 주자는 게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잖아요. 예. 이게 이재명 대통령도 추진했었던 것이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급발진하면서 이게 부결됐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사실 뭐 민주당 내에서 친명 갈등 없다고는 하지만 일부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어떤 식으로 이런 것 갈등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봉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배석한다고 합니다. 아마 4인 또는 그렇게 많지 않게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과거 자료 사진이고요. 지난 8월 만찬 사진이고요. 지난 8월에 이어서 아마 두 번째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만찬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이재용 의원님. 네. 어떤 논의가 오갈까요? 물론 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나는 것은 뭐 당연한 어떤 일일 수 있겠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주제가 뭘까 이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일단은 처음에 만나면은 사진 찍고 뭐 담소 나누는 모습 이제 언론에 비춰질 거 아닙니까? 중요한 얘기 이제 문 닫고 그 아무도 이제 기록이 안 되는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눌까가 가장 이제 중심이 됐고 호기심이 이제 가는 부분인데 예. 저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내 소위 말하는 찐청, 찐명 이런 그 당내 갈등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다. 본인들은 극구 이거를 외면하려고 하지만 뭐 정치 고관여층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굉장히 심할 정도로 불거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당내 투표 관련해서 예. 1인 1표제도 부결이 됐잖아요.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당내 갈등의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외에 또 말씀하셨던 지금 통일교 관련된 내용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좀 더 미래로 보면은 6개월로 다가온 지방선거 여기까지도 논의를 서로 간에는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의견 들어보고 원래 준비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글쎄 뭐 지방선거 얘기까지는 좀 아직은 조금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고요. 오늘 사실은 이제 그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민생 법안이 한 62건 정도 처리를 할 예정이었어요. 그렇게 또 여야 간에 대체로 합의되는 그런 법안들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다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 전담 재판부 포함해서 사법개혁안 등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지금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앞에 한 3건은 처리가 됐는데 4번째 가맹점 사업법안인가요? 거기 그거는 뭐 사실 쟁점 법안도 아니에요. 62건 거의 대체로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나섰는데 그러면 임시국회 내내 그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 내란 전담 재판부 포함해서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총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죠. 필요하다는 그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예. 이외에는 좀 보완해 보자, 의견 수렴해 보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사법개혁안이랄지 저는 통일교 관련 문제도 논의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의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아마 충분히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법개혁과 통일교 관련 논의도 돼야 한다라고 일종의 제언을 주셨습니다. 아마 만찬이 끝나고 공식적인 내용 설명이나 브리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내란 관련 재판을 또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다뤄보죠. 오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판의 계엄 당일에 합참 결심지원실 상황을 목격한 군인 방첩사 장교가 출석을 했습니다. 이 증인은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에게
계엄을 2번, 3번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고 앞서 진술했던 인물이라서 오늘 법정에서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유중 의원님, 네. 이 방첩사 장교가 2차 계엄 관련한 정황을 들었다고 앞서 한 차례 증언했기 때문에 주목이 됐거든요. 오늘 아직까지는 이 지난번만큼 뚜렷한 증언이 나왔다고는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김용현 그 전 장관 관련한 재판이잖아요. 예. 그런데 보도 난 거 보니까 지금 이 장교가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앞서 다른 증인들은 당시 합참 지원실에서 TV가 잘 나오지 않아서 뭐 제대로 처음부터 보지 못했다 이런 예. 증언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익명으로 증언하겠다라고 이제 허용을 해서 예. 증언한 바에 따르면은 처음부터 이 계엄군이 투입되는 장면부터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이었잖아요. 예. 국회의원 정적수와 관련한 어떤 보고 문건도 보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시 이제 대통령이 와서 한 30분간 머물면서 2번, 3번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명확하게. 이제 그거에 굉장히 놀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원들부터 잡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2번, 3번 계엄하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 놀라서 당시 이제 그 실무자들 단톡방에 이 내용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군인이. 그랬는데 지금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그 결심실의 내용을 어떻게 30초 만에 보낼 수가 있느냐, 그런 내용들을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모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전송하는데 15초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굳이 이제 와서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요. 또 비슷한 그 수사 결과가 작년 연말 즈음에 특수본에서도 나온 바가 있어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해제된 이후에도 다 잡아들여라, 2번, 3번 하면 된다, 계엄을.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그 수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명확하게 해제 이후에도 2~3차례 하려고 했다라는 그 정황들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국무회의에서 최종 그 계엄 해제를 한 것은 그로부터 몇 시간 후였잖아요. 국회가 1시 3분에 해제 결의를 했고 그로부터 3시간인가 지난 다음에 국무회의 해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이에는 계엄이 지속되는 거라고 본인이 판단했을 거고 계속해서 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오후에 또 이 방첩사 당시 장교 A씨가 한 진술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라는 말을 했다거나 다시 걸면 된다라는 말을 했다거나 이런 물론 이른바 전체 문장이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표현이 기억난다고 증언을 했네요. 그리고 2번, 3번 하면 된다라고 윤 전 대통령이 말했냐라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도 법정 취재 기자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거는 대상이 뭐냐라는 질문에는 앞서 김유정 의원이 설명한 대로 비상계엄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지난 8월에 중앙군사법원에서 박안수 총장 재판에서 증언했던 내용과 유사한 또는 더 나아간 진술을 오늘 형사법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 법정에서 했습니다.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분명하게 말했네요. 정광재 의원님. 예. 김용현 장관 변호인 측이요. 유도신문이다라고 하면서 특검의 말을 끊었대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변호인단을 어르고 달래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거든요. 지기현 판사의 그 법정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일부 좀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대중이 생각하고 있는 법정의 진행 모습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생소해하시거나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일련의 흐름을 보면 이분이 이 재판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비슷한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그분 스타일이라고 보고 지금 변호인단에서 자꾸 뭐 유도신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변호인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나와서 증언하시는 분들 보면 과거에 언론에
상당 부분 보도됐던 내용을 법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이게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계엄 2번, 3번 걸면 된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 보냈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결심지원실에서의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됐죠. 이 논란의 법정 증언으로서 종집을 찍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재판 내용과는 별개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이런 태도는 연일 저희도 보도해드리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재판정에서 있었던 상황들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시간을 준수해 주시도록 그 적절히 소송 지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그 점 좀 감안해서 해주십시오. 하는데 예, 검사들이 시간이 좀 걱정하는 게 많이 아닙니다. 많이 걸리니까. 재판장님, 검사들이 걱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변호를 하고 있는데 끼어들어 저기 뭐 하는 태도입니까, 재판장님? 계속 1시간 동안 들어야만 하니까 더 들어야지 뭐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들어야지, 밤새도록 해도. 네, 저희가 매번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 이렇습니다. 네, 매번 이러는 게 아니니까 좀 듣도록 지휘를 해주십시오. 아니 상대편이 막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막 그러시다가 화내는 것도 퍼포먼스인데.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을 낭독하면서 또 오랫동안 하는 것은 좀 증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 이 변론조지서 요지 그 의견 진술에 좀 시간을 좀 제한을 주셔서 증인에 대한 예의를 빠른 갖추기 시간 내에 전에 충분히 그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의미를 예의부터 확인할 수 있기 갖추시기 때문에 바랍니다. 신속한 좀 그리고 재판 변론하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변호인에 증인 신문이 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휘해 주시기 변론 바랍니다. 활동에도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화내는 것도 퍼포먼스인데요 라고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죠. 그리고 감치 선고를 받은 그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법정 경험 많으시고 검찰 수사 많이 해보셨으니까 화내는 거 퍼포먼스 맞습니까? 변호인의 어떤 멋진 전략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자기 옆에 앉아 있는 피고인, 그러니까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의뢰인이죠. 아니면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는 의뢰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화를 내는 퍼포먼스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변호인이 화를 내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의뢰인인 특히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뭐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보면 저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거의 법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굴고 있는데 문제는 저게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통해서 뭐 경고를 주고 주의를 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사실은 감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근데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저희가 앞서도 한번 다뤄봤지만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 교도관들이 하겠지만 이렇게 외부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수용되지 않은 상태의 변호사들을 만약에 감치한다 치면 경찰이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경찰이 감치 선고가 내려졌으니까 잡아서 감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감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왜 감치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감치 명령이 가끔 내려지거든요. 근데 물론 변호사가 감치되는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가끔 법정에서 방청객이나 그 방청객 중에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왜 이번 경우에는 감치 명령에 대한 집행이 안 이루어지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예. 그리고요 또 어제 재판부가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폐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림막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역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약간 조롱성의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거 터무니없다, 방어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한다라고 하고 차폐막이 조금 치워지니까 검사 얼굴 보니 좋다 이렇게 조롱성 발언이 나왔다고 해요. 이런 태도도 김준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제 그 재판은 뭐였냐면은 김용현 전 장관의 경호처 공무집행 방해 그 행위와 관련한 것 때문에 그 재판 받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그 서버 기록 비화폰 서버 기록 다 삭제해라라고 지시받았던 그 부장이 나와서 진술을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증인 보호 또는 뭐
공정한 재판 위해서 얼마든지 가림막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차폐막 설치 가지고도 이렇게 옥신각신 시비를 걸 일인가. 아까도 왜 그 변론 요지만 낭독하기로 했는데 1시간째 이걸 듣고 있어야 되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특검에서 불만을 토로했는데 계속 그거 가지고도 또 소란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도대체 변호를 하는 건지 많은 건지 그러니까 변호인에 대해서 예의 갖춰달라라고 이하상 변호사 등이 막 얘기하니까 김용현 피고인이 오죽하면 툭 쳤겠습니까? 변호인들을. 어지간히 좀 해라 이런 얘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나를 더 수렁으로 몰아넣는 것인지에 대한 아마 김용현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도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렇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그런 액션을 취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니 이 정도 차폐막 가지고도 이렇게 조롱하고 논란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타협점을 찾은 게 그 방청석 쪽만 이제 가리는 걸로 된 거잖아요. 그런데 검사 얼굴 보니까 좋다 이렇게 조롱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변호인으로서 자격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재판정에서의 태도 논란이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불거졌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얘기입니다. 증인 2024년 12월 2일 저녁경 지인과 통화하면서 며칠 지나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부의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블랙박스의 통화 내용 녹음된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노상원 사건 순번 785번 CD 중 1855556 파일과 18561 파일 재생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들어보셔야죠. 아니, 어차피 말씀을 다 해주시는데 뭐. 그래도 들어보셔야죠, 당연히. 시간 아깝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말씀하세요. 11월에 실제로 대수장에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교육을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이가 그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언 거부하실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 받을 만한 내용과 관련해서 표현이 이제 아까 뭐 말씀하기가 싫어서 뭐 증언 거부한다 그건 안 됩니다. 예,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짧게 좀 다뤄봤는데요. 이 음성이 들어오면 내일이라도 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들어왔고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증언을 할 때 증인석에 앉아서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재용 의원님. 뭐 태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받을 만한 하죠. 그런데 보면은 그냥 저 표정이나 말투 이런 걸 보면 자포자기했다는 느낌을 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이제 뭐 얘기했었던 김용현 전 장관 관련된 변호인들의 태도도 보면은 이분들도 자포자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방송에서 이 지금 화면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들도 이것이 다 공개 지금 녹화가 되고 있고 이것이 모든 국민들한테 전 국민들한테 비춰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굳이 저런 그 태도와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아까 그 한 변호인이 얘기했듯이 화내는 것도 퍼포먼스다. 즉 그게 결국에는 본인들의 뭘 해도 이거는 자기네들이 뭐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어떻게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그냥 이 재판 전체를 좀 희화하고 여기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리고 본인들은 여기에 임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는 식의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작전을 그냥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뭐 이게 재판에 본인들이 본인들의 소위 말하는 클라이언트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 옆에 있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그냥 속으로 그런 거를 다 하게끔 냅두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작전이구나, 그냥 하나의 그 퍼포먼스구나, 전체가 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비판받을 만하죠. 왜냐하면 저 노상원 저 사령관도 삼성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뭐 김용현 전 장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했던 그 행동에 대한 뭐 사과는 안 한다 치더라도 이거를 임하는 태도만큼은 그래도 좀
당시 거기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과거가 있을 텐데 그 과거에 대한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본인들이 남겨둔 후배들한테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체면을 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런 모습은 좀 보기가 불편합니다.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텍스트로만 저희가 받아봤을 때는 이 뉘앙스가 뭘까? 또는 혹시 법정에 있는 취재 기자들이 잘못 들은 거 아닐까? 뭐 귀찮으니까가 아니라 뭐 다른 이유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를 잘못 들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들어보니 정말 또렷하게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였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기본적으로 노상원 피고인이나 뭐 김용현 피고인도 마찬가지고 내란 수개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법질서 준수 의지가 아예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존중 내지는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해야 된다는 의식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들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했죠, 사실은. 예. 헌법이고 법이고 뭐 깡그리 무시하고 그런 법질서 파괴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본질적으로 아예 법에 대한 무시 내지는 뭐 내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런 거는 안 지켜도 된다는 삐뚤어진 법 의식이 있는 사람들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요, 노상원 전 사령관이 어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는 이른바 우리 축구에서 티키타카란 말 하죠. 굉장히 합의 잘 만든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죠. 프리바겐이 법이 뭐 있다며요. 뭐 선처해 주는 거 그 법을 보여주시면서 대통령님한테 쭉 보고를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취지로 특검에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받으셨나요? 참 지금까지 질문하신 변호사님 중에서 가장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네요. 증언을 그 부분을 참 하고 싶은데 증언해 주십시오. 그거 뭐 제가 몇 마디 얘기하면 또 골치 아파지니까 이만하겠습니다. 플리바게닝 제안을 한 번만 했나요? 아니요. 명확하게 증언을 해달라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관련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증언을 해주면 이란 조건이 있었죠. 예, 쉽게 말해서 특정 진술을 대가로 형벌을 줄여주는 걸 우리가 흔히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데 정광진 의원님, 예. 이걸 언급한 노상원 사령관의 속내가 뭘까요? 뭐 속내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특검 수사가 편향돼 있다. 이렇게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플리바게닝 제도가 특검 안에 법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검이 활용하는 것은 전 뭐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플리바게닝에 응할 것인가 응하지 않을 것인가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선택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이미 숙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플리바게닝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빨리 좀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그 노상원 전 사령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본인을 좀 회유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플리바게닝 한두 번 공지했으면 그 정도 선에서 멈췄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서 이 이하상 변호사가 화내는 것도 퍼포먼스라고 했잖아요. 저는 거기에 이 변호인단의 전략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를 본인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재판이 진행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계된다는 거. 이렇게 중계되는 영상이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 변호인단이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재판이 정치 재판으로 흐르고 있구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런 모습들을 연출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예,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요. 특검이 불법 수사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특검은 실체를 왜곡해서 재판 방해하려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프리바게닝이 불법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뭐 이번 특검법의 그 명문의 규정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만 미국이나 이쪽에서는 아예 많이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바게닝이라는 것은 범죄의 자백이나 공범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원래 정해져 있는 형보다 조금 선처를 받는 거
프리바게닝이라고 하는데 프리바게닝이 불법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뭐 지금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윤석열 피고인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피고인이 검사할 때 얼마나 프리바게닝을 자주 많이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불법인지 여부를 좀 주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이런 법정에서의 이른바 소동을 피우고 있는 그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느냐 마냐를 가지고 국민의힘도 내홍을 겪고 있는데 국민의힘 상황 잠깐만 더 짚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요 오늘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나 또는 12.3 내란 1년 때 계엄 1년 때 사과가 안 나온 것 관련해서 장 대표를 향한 비판이 커지니까 무슨 발언을 할까 싶었는데 오늘 나온 게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서 안 된다였습니다. 김유중 의원님. 그럼 윤절연 계엄 사과 거부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끝내 거부했다고 생각하고요. 당내 국민의힘 당 내부의 어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건지 당심을 못 잊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이랄지 또 주호영 의원이랄지 영남 쪽의 중진 의원들이 그만큼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보면 윤과 절연 못할 바엔 우리가 장동혁 대표 당신과 절연하겠어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겠구나. 소위 언더찐이라고 했던 그 TK, PK 쪽의 어떤 의원들 그리고 중진 의원들의 생각이 점점 이런 쪽으로 간다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12.3 1년 당시의 어떤 입장에서 조금 더 변함이 없다면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하고 절연이 먼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들은 약간 시점을요 올해 말 또는 새해 뭐 이렇게 좀 두는 듯한 발언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박정하 의원은 연말 연초에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박정훈 의원은 연내에 노선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그런데 어쨌든 당대표는 우리끼리 총구 겨누지 말자라고 했거든요. 우리끼리 총구 겨누면 안 되죠. 사실은. 이제 총구를 겨누면은 뭐 거기서 빵 쏘면 누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공당에서 사람 죽이는 게 예를 들면 선거에 지면 그게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고 계시는 그 언행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당이 종합적인 평가에서 좀 우위를 계속해서 얻어내고 그 국민적 그런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좀 반대되는 결과물이 나오는 행위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이 간접적으로 총을 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구 당구도 아니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니까 결국에는 윤한홍 의원 같은 찐인 중에 친윤이란 분도 결국 나서서 대표 면전에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윤석열과 우리는 절연해야 된다는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하셨고 또 어제는 주호영 의원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보면은 지금 그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것들 이것이 당신 틀렸어. 당신이 하는 말대로 가면 오히려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연내, 뭐 한 달 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아마 무슨 뭐 얘기를 듣거나 뭐 어떤 걸 예측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방선거가 6월이다 보니까 최소한 6개월 전에는 뭔가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특히 뭐 2월 달이면은 우리가 그 구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서는 뭐 구정, 추석 이럴 때 굉장히 많은 뭐 추석 밥상, 구정 밥상 위에 그 정치권 얘기가 올라오는데 그 전까지는 뭔가 노선이 정리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서 그런 시간을
이제 제안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잠시 주호영 의원 발언을 두 분이 언급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어제 비상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거다. 지금처럼 윤어게인 냄새가 나는 그런 방향은 맞지 않다. TK, 육선, 국회 부의장 주호영 의원이 말했기 때문에 윤핵관 윤한홍 의원에 이어서 뭔가 좀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확실히 당 내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는 커진 것 같습니다. 12월 3일이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고 예. 불법 계엄이 1년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죠. 이때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당의 주류 의원들도 좀 대응하는 방향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전혀 이제 불법 계엄과 관련한 이야기들, 뭐 책임과 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던 이른바 친윤 의원이라든가 영남의 주류 의원들도 예. 걱정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장 대표가 지금 여러 유튜브에 나와서든 본인도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고민이 너무 깊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고민의 정도가 계속 깊어지면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정말로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당대표가 됐을 때는 역시 이 강성 지지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됐다고 판단하지만 예. 지금 그 본인도 파악하고 있는 당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원들이 원하는 바를 못 이기는 척 따라가는 게 좋은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아마 저희 연말까지도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대표에 당선되고 나서 직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중도층에게 사랑받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글쎄 이제 물론 국회의원 경력이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한 3년 정도 된 상태에서 당대표가 돼서 그 전에 선거나 정치 상황이 어땠는지 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태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계속 스탠스를 윤 어게인 쪽으로 가져가면 내년 6월 3일에 펼쳐지는 지방선거가 2018년 지방선거보다 더 나쁜 결과가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더 나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2018년도가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 이렇게 전국 단위의 동시 선거를 통틀어서 국민의힘이 가장 참패한 선거였거든요. 당시 홍준표 대표가 각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홍준표 대표의 지원 유세를 피하기 위해서 막 로비를 한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 정도로 인기가 최악인 상태에서 치러진 지방선거고 가장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았는데 장동혁 대표 저 스탠스 유지하면 아마 그 참패 기록을 경신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정말로 박정훈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지원 유세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도 다시 한번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국민의힘 상황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백다 앵커가 좀 오래 기다렸습니다. 백 앵커에게 두 번째 이슈 브리핑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시켜주셨다. 통일교회 은혜 입었다. 여사님도 납득했다. 오늘 법정에서 공개된 2022년 3월 30일 건진법사와 통일교 간부의 통화 녹취 내용입니다. 한편 오늘 아침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법제처장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는데요. 법제처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니 해산 가능한 거 아닌가 보다.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정치 개입 종교단체 해산 검토를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겁니다.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검토해 보시고. 이 대통령의 지시,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의 정교 유착 의혹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된 국무회의 자리에서 2주 연속으로 위헌 위법한 행동을 한 종교단체 해산을 검토하라라고 법제처에 지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거 어떤 대통령의 발언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메시지가 함의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만큼 이제 그 통일교의 어떤 정치 개입, 대선 개입 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뭐 딱 특정 종교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사실 이제 일본의 예의를 드셨는데 대통령께서 일본 통일과 해산된 것은 정치 개입 문제 때문이 아니고 고액의 헌금을 강요했기 때문에 민법상 이건 위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해산 사유가 됐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치 개입이 매우 명백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했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것과 더해서 일본의 케이스를 빗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번에 한학자 총재 등 뭐 이제 구속 시에도 그랬고요. 통일 관련해서 특검에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그 헌금 받아가지고 뭐 아들 전세 자금 빼고 막 대출 받아서 대출금 전액 헌금하고 했는데 그거를 한학자 총재의 어떤 보석금이랄지 또는 김건희 권성동에게 로비 자금으로 이렇게 활용했다거나 굉장히 재질이 나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일본의 경우와 빗대어 보면 상당 부분 저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민법 38조의 본래의 이제 어떤 설립 목적이나 취지에 위배되는 위법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법제처장에게 지난번에 한 차례 이 관련해서 언급을 대통령이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재차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이제 명확하게 해산이 가능한지 여부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과 함께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숙제를 일주일 전에 내줬고 오늘 숙제 검사를 중간 검사를 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통일교가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됐는데 대통령실도 특정 종교를 말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 김유정 의원 분석대로 또는 대다수 언론이 이건 통일교와 정치권 문제를 겨냥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으니까요. 예. 네. 근데 일단 뭐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대통령이 개개인한테 국민 개개인한테 어떤 종교를 믿으라 말라 이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거는 종교에 대한 뭐 신앙에 대한 그게 어떤 종교이든 간에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믿으라 말라라고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뭐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보면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저 말을 뭐 연속적으로는 했다고는 하나 오늘 한 얘기가 특히 하필 오늘이라서 이게 매우 또 정치적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겁박이다.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내일 그 재판이 있다면서요. 내일 재판이 있는데 그 내용에 결국에는 그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우리가 통일교가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민주당 정치권에도 수천만 원씩 뭐 시기니까 뭐 억대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불법 정치 자금을 대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과연 입틀막 아니냐라는 의심을 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발언만 보면은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도 맞고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종교 단체가 진짜 자기네가 헌금 모은 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보호하거나 추구하기 위해서 특히 한학자 지금 총재 같은 경우에는 불법 도박 같은 경우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치권과 줄을 대고 그거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나 이 시점에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한테 지금 굉장히 불리한 얘기가 나오는 이 시점에 대통령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어찌 보면 절대 권력 같은 사람이 저런 위치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특히 사법부에 굉장히 큰 압박, 특히 내일 증언을 하기 위해 나오는 그 증인한테 너 까불면은 너 말 잘못하면은 큰일 날 줄 알아.
당신네 그 교단 우리가 해체해 버릴 거야. 이런 식의 협박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내일 재판 언급하신 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내일 본인의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아마 최후 진술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의 뭐 일부 의원들이 이니셜로 나오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 과거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돈을 받았다는 걸 뭐 미리 다 말하겠다라고 언론에 밝힌 바가 있는데 내일 그 진술이 나올 것이냐가 관심입니다. 근데 그 바로 전날에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정 위원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정광재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 연관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명은 아직은 거론되지 않았는데 정치권에서 약간 뭐 이른바 카더라라는 식으로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여러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 보도 자체가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힌트를 줬거든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 의원과 통화를 했고 뭐 반박을 받으려고 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몇몇 의원들로 좀 좁혀진 것 같습니다. 근데 특정 종교가 조직적으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이거 잘못된 거죠. 근데 이 정치적 영향력을 어디에 행사하려고 했느냐? 지금은 국민의힘에 준 것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엄단하고 민주당에 준 것에 대해서는 마치 덮으려고 하는 듯한 인식이 이 국민들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김건희 특검이 이렇게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돈을 줬다는 내용에 대해 국수본으로 이첩한다고 했어요. 예, 조금 전에 특보로 나왔습니다. 좀 보셨지만 예. 국수본으로 이첩하게 되면 그것도 수사 제대로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국수본이 행안부 산하에 있고 권력을 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을 제대로 정말 검증할 거냐.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갖고 있었다면 바로 민주당처럼 특검하자 그랬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 물리력이 그 국민의힘에 없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말 국수본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예. 특정 종교에 대해서 뭐 해산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특정 정권에 의해서 어떤 종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서 그 특정 종교가 해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따져봐야겠죠. 예.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에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언론에서 잇따라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과거 민주당 정치인에게도 통일교 차원에서 교단 차원에서 상당히 고위층이 접근하여 각종 금품과 돈을 준 상황에 대해서 취재가 또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국수본에 이첩한 것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어떻게 좀 파장이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중기 특검팀이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15개가 쭉 나열이 되고 맨 마지막 16호가 이러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인지하게 된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알게 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윤영호 전 본부장이 돈을 전달했다고 한 상대방이 민주당 쪽 인사라고 해서 수사 대상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할 게 너무 많아서 일손이 부족해서 수사를 못했다고 하면 예. 진작에 이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한 내용이 2017년부터 주로 2022년 사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돈이 건네간 거를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도면 지금 올해 공소시효가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사건을 묻어놓고 있는 사이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게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와서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은 사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는지 수사기관이라는 곳이 수사의 공정성 내지는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뭐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예.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을 비롯해서 이건 저는 법률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처사입니다. 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의 인계 예정이다라고 한 게 바로 어제 오정희 특검보, 김건희 특검팀의 특검보죠. 언론 공보를 담당하는 오정희 특검보가 밝힌 바입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의 인계 예정.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이 사안, 민주당과 관련된 통일교 의혹은 국수본으로 이첩했던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김용남 의원은 우리 처음에 이것도 16 플러스 알파라고 저희가 뭐 했었죠. 16개 쫙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주 그 16번째가 바로 이 1부터 15번까지 의혹을 조사하면서 생긴 인지된 사건 관련 의혹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게 그거 아니냐? 그렇죠. 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 저런 법 해석은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차별적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재용 의원님, 고발장 접수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국민의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당연히 고발해야죠. 예. 당연히 고발을 하고 편파적인 이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알릴 거는 알려야 되고 저는 더 나아가서 아까 이제 박지원 전 대표도 얘기를 하시고 수석 대변인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민주당 내에 그냥 뭐 당내 자체 뭐 이 조사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봐요. 민주당이 만약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진정성 있는 그리고 지금 많이 신뢰가 무너진 특검의 이 수사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본인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수사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니셜이 거론되고 있는 본인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뭐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법리적인 지금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본인들이 이건 자체 할 것도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가 이거는 검찰에 고발하는 게 저는 맞고 그래야지만이 조금이나마 진정성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편파적이지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유중 의원님. 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수석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 필요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당 차원의 진상조사로 이게 밝혀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좀 회의적인 게. 예. 당사자들이 이제 적극 부인하고 있고 그런데 통일교가 지금 접근한 패턴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액의 현금 또 뭐 고가의 귀금속 이렇게 또 가서 한학자 총재한테 뭐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 패턴인데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가성, 뭐 조직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지 이거는 좀 차별화되는 측면은 있긴 합니다만 이 자체만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굉장히 똑같이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당 차원의 진상조사든 그 뭐 수사를 빨리 해달라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빨리 촉구를 하든지 아니면 2차 특검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럼 이것도 포함시키겠다고 하든지 예. 뭔가 특단의 그 조치와 입장을 내는 게 당의 그 위험 부담이라고 할까요? 예. 아니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조치는 좀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그럼 이런 관점에서 이게 사실 어떤 특정 종교, 뭐 종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명확하지 않은 법적 근거가 없는 돈을 받았다는 것은 뭐 여야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의의 문제죠, 사실은. 예. 이게 뭐 여당, 야당이 다를 이유는 없고 제가 참 개탄스러운 것이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잖아요. 사실은 뭐 그중에는 일부 정식 후원금으로 입금된 경우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그 사람 그 후원금을 입금한 사람의 종교까지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으로 받은 사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해 놓고 몇 달을 묵혀놓은 거 이 사실 자체가 예. 의혹을 키우고 오히려 민주당 내지는 거기에 거론된 정치인들의 타격이 만약에 잘못한 게 없다면 예. 타격이 더 크게 만드는 거죠, 타격을. 그러니까 이런 건 원칙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때 바로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일손이 부족했으면 바로 이첩을 해서 공소시효에 문제가 안 생기게 했어야 되는데 뭐 정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특검의 공정성에 대해서 아주 직관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혐의로 돈을 받고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권성동 의원이 있는 반면에 시기의 문제일 뿐 똑같은 곳에서 뭐 금액의 차이와 이런 게 있지만 같은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거 우리가 수사 대상 아니다라고 해갖고 감싸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 국수본으로 이첩하는 특검의 모습을 보면서 특검이 처음 발족할 때부터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국민의힘 지지자나 보수 진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 더 큰 문제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여당이 된 지 6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상당히 이때까지 나온 뉴스 중에서는 폭발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네 분과도 앞으로 좀 토론이 당분간 또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시고 민주당 내 현안부터 지방선거 이야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이거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저희 방송 초반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이렇게 네 사람이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예. 원내대표 때 이렇게 청와대 가서 만찬 하신 적? 저 때는 야당이었어요. 아, 맞다. 그렇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오갈 걸로 보세요? 아까 저희가 좀 통일교 이야기도 했고 예. 또 여러 가지 민주당 내 현안만 해도 좀 산적해서 그런 것까지 오갈까요? 아니면 대통령실이 말한 대로 뭐 순방 성과나 국감? 뭐 순방 성과를 명분으로 해서 만나는 모양새는 취할 텐데 예. 아무래도 당정간 현안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히 오늘은 소수간 모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최고위원들 다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당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사실상 이제 비서실장은 배석자 자격이기 때문에 주로 대통령과 당대표, 원내대표 이 3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그 사법개혁이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의회, 그 국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정쟁이 심화되면서 그 정부의 어떤 입법이나 이런 문제까지 지금 차질을 빚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 어떻게 돌파해 나갈 건가. 예. 그리고 이제 통일교 문제도 좀 논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앞서 그 패널도 얘기했지만 여권 관계자 얘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어쨌든 그 불똥이 여당 쪽으로도 튀긴 튈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무적 대응 등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제와 관계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의제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예. 어떤 것이든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군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나 사법개혁 등등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발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예. 강론에서는 다소 뭔가 이렇게 이견이 있는 부분은 또 짚어가고 그런 차원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우리가 옛말에서도 혁명보다 더 힘든 게 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혁명이라는 것은 뭐 폭발적으로 어떤 폭력적인 방법도 동원되지만 개혁은 그런 게 아니라 기존의 합법적인 틀 내에서 그 안에서의 뭔가 변화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저항을 이겨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어떤 정치력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법개혁과 관련돼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고 이것이 뭐 한 축에서는 민주당이 무리한 면도 분명히 있죠. 그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금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은 바로 잡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의견인 것 같고 또 하나 두 번째 측면은 어쨌든 기존의 그 시스템을 유지해왔던 기득권 측의 반발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개혁 의지와 당내 어떤 그 통합된 정치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당부고 예. 한편으로는 개혁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로펌 자문까지 받기로 했고요. 위헌 소지 또는 불필요한 시비를 최대한 없애겠다라는 건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 자체가 뭔가 무언을 좀 덜어내고 보완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서 위헌 소지가 사라질 것이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지적도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 왜 내란 재판부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됐느냐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다음에 또 특히 직위원 판사의 어떤 그 이해할 수 없는 행태 이런 것들이 사법계 개혁에 대한 불씨 도화선이 되었고요. 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는 내란 세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란 측면에서 신속하고 확실한 단죄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좀 양분되는 것 같아요. 그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그래서 로펌에까지 의뢰를 했고 과거에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여러 차례 이런 방식을 택한 적이 있습니다. 로펌의 방식을 의뢰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타진을 했었기 때문에 로펌의 의견을 받고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위헌 여부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쪽에 일단 첫 번째 선택을 할 것 같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위헌성 때문에 극복할 수 없다라는 로펌의 의견이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그분에 대해서 깊은 또 어떻게 이 내란 전담 재판 문제를 돌파할 건지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의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지도부에서 연내 추진은 변함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로펌 자문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12월 9일이니까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연내 가능할까요? 로펌에 자문하면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짧게는 뭐 이게 이제 아주 복잡한 사안이 아니고 이미 논의가 됐고 논란이 되는 지점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로펌에 줬을 때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열흘 안팎이면 충분하다. 2주 안 걸리더라고요. 저희들 통상 맡겨보니까요.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가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2월 30일 또는 뭐 31일까지도 국회는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마지막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소 민주당의 선택이 12월 초순이 아니라 12월 하순으로 밀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 아마 또 속속 오늘 밤 사이에 기사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마 내일쯤 당대표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서 좀 더 발언이 어떤 방향으로 나온지에 따라서 이 사법개혁, 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방향이 좀 더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켜보죠.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행보에 대한 당내 우려가 계속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독재 정권이지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도 결국 우리는 함께 싸워야 살 수 있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근데 뭐 말인즉스야 뭐 맞을 수도 있어요. 뭐 통합해서 정부 여당과 싸우자. 원론적으로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통합이 그러면 어떤 통합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지금 몇몇 의원들 조영 TK 지역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윤한홍 의원은 원조 친윤이고 경남 지역에 소위 국민의힘 텃밭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하고 뭔가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통합도 중요하지만 혁신하지 않으면 통합할 수 없고 윤어게인 세력과 과거 이 반란 내란 세력과 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통합도 의미가 없고 내년 지방선거에 소위 중도를 보수 우파 또는 중도 세력을 끌어올릴 여력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계속 외부의 적을 통해서 내부의 논란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게 단기적으로 통할지 모르겠지만 그리 오래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상당히 지금 이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저분들도 다 선거 한두 번 치러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가 패배가 분명하다면 더 이상 당대표하고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만약에 장동혁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아까 앞서 저희 패널들과도 이야기했지만 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를 막 거부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과거 홍준표 전 대표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우리 당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누구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모르겠어요. 그 TK 지역이나 영남권 빼놓고는 수도권에서 장 대표가 나왔을 때 과연 그 현재 지금 후보로 뛰고 있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또는 뭐 지금 서울 지역의 구청장들 후보 지금 구청장이 국민의힘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제3의 인물 다른 사람을 원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 대표가 도움이 안 된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로 봐서는. 예. 아까 TK 그 육선 주호영 의원의 발언도 언급을 하셨고 또 앞서 윤한홍 의원도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 두 사람이 그렇습니다. 윤어게인과 절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윤한홍 의원에게 응원 문자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도 좀 준비했는데요. 응원 문자를 보면 뭐 지금 보수 위기에 직면했다. 퇴행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이런 문자가 국민의힘 지지자로 추정되는 지지자가 윤한홍 의원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민심이 정말로 달라지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보수 세력,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한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집권하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민주당에서도 과거 뭐 내부에서 막 싸우고 이럴 때 당 지지율이 그 떨어지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거나 할 것은 제발 그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좀 제대로 통합해서 선거에 이길 수 있게 해달라. 예. 사실 정당이라는 것이 선거에 이길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든 간에 개혁을 하는 게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거든요. 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심판받는 거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기 위해선 모든 개혁을 다 하는 건데 지금 방식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그리고 선거에서 최소한의 집권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지지를 받으려면 지금 방식으로 안 된다라는 게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면 원조 그 친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판도 있어요. 그 옛날에는 호가호위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하느냐 이런 예.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윤한홍 의원 같은 사람들도 견디다 저런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지역구 가면 이런저런 얘기 들리고 또 소위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될 만한 사람들 주변에서 윤한홍 의원 입장에서도 이렇게 가지고는 선거가 어렵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면요.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자신만의 스케줄이 있다고 했으니까 갑자기 전향적으로 뭔가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어떤 선언이나 행보에 탈바꿈이 있을지 또는 그 바꿈이 있더라도 이제 6개월 남았는데 뭔가 민주당 입장에서 위협적일 수 있을지 어떻게 두 가지 전망하세요?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 예. 그래서 심지어 그 마지막에 며칠 남겨놓고도 기류가 바뀌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 제가 지난 1년 전에 있었던 1년 반 전에 있었던 그 22대 총선에서도 예. 선거일 그 사전 투표일 거의 끝나고 그러고 나서 나오기 시작한 게 200석 뭐 민주당이 200석 가능하다는 일부 패널들의 발언들이 나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접전 지역이나 이길 만한 지역에서 뒤집힌 경우가 많아요. 그때 막 발언 금지령도 내려지고 막 예,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의식이 보수 지형을 똘똘 뭉치게 하면서 예. 뭐 예를 들면 뭐 분당 지역이라든지 부산 지역, 부산 경남 지역에서 다 그 저희 당이 의석이 상당히 줄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막판까지도 그로 인해서 선거 결과가 몇 석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6개월이면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판을 흔들 만한 건이 아하. 최소 3번에서 5번은 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결코 방심해서 안 되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글쎄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행태를 봐서는 바뀌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예. 장동혁 대표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될 때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자기를 지지해 준 세력은 도리어 윤어게인 세력이거든요. 예. 거기하고 결별하는 순간 본인이 세력이 없어요. 당내에. 국회의원들 따르는 국회의원도 없고 지금 장동혁 대표와 같이 밥 먹고 얘기 들어주는 의원도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 대표로서는 점점 더 그 자기도 뭐 아마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과거에 제가 장동혁 대표 옆에서 봤을 때는 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나중에 바뀌더라도 선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다. 안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바뀔 수도 안 바뀌거나 바뀔 수 있겠죠. 두 가지 경우에서 다 바뀌는데 또 장동혁 대표가 안 바뀌더라도 새로운 그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죠. 예. 예컨대 지금 계속 경기도의 유승민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판 자체를 국민의힘이 과거에 저는 약간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국민의힘이 보수 아주 그 한나라당 시절 이럴 때 보면
정말 선거 잘 치른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백전노장들이 지금 다 이선 후퇴하고 정계에서 빠져나갔긴 했지만 예. 그런 측면에서 선거는 늘 방심해서는 안 되고 그 국민들은 오만한 사람한테는 또 심판하는 게 국민입니다. 예. 선거 이야기,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성동구청장이죠.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칭찬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글인데요. 잘하긴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 그다음에 웃음 표시죠. 크 하나를 또 붙였습니다. 지금 우리 홍익표 전 원내대표께서도 서울시장 출마 주자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뭐 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대통령께서 제가 보기엔 크 붙인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엔 약간 좀 우스운 소리고 아마 정원호 구청장이 정치인이면 못했을 거예요. 국회의원이라 이랬으면. 그러면 훨씬 더 파장이 크죠. 예. 저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그 기초자치단체장 중에 행정적으로 아주 잘하는 그 구청장이 있으니까 예. 잘하네 이런 정도의 그 일종의 그 원론적인 의견을 그냥 그 개인 SNS를 통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오늘 성동구에서 별도 행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서요? 이 정도. 그거를 취소시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의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냥 가볍게 했는데 이게 파장이 커지니까 예. 아예 원래 예견된 행사를 취소하면서 그 마치 오늘 그 SNS가 나가고 행사를 하면 정치권에서 논란이 훨씬 더 그 과열됐을 수 있다 보니까 본인이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그 행사를 취소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뭐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예. 선언한 인물이죠.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게 솔직한 마음 아니겠냐라고 이 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박홍근 의원 입장에서 좀 예. 섭섭할 수 있겠죠. 본인은 비서실장도 했고 저 대통령께서 이제 2022년도 대선에 출마하고 그 당시에 비서실장하고 처음부터 이제 지지하고 그랬으니까 예. 하면 관계를 보면 나를 했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대통령이 그러셔서도 안 되고 또 그런 걸 선거에서 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또 기대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아마 인간적으로는 기대지만 뭐 별로 관여치 않겠다, 개념치 않겠다 이런 게 아마 박홍근 의원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현 서울시장도 이례적으로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민주당 후보들은 식기연의 한계가 느껴진다. 정원호는 차별화된 입장을 보였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다 까면 예. 그게 아니에요, 내용을요. 이거 칭찬이 아닌가요? 예, 일종의 돌려가기란 건데 예. 왜냐면 정원호 청장이 왜 차별화되느냐? 자기 한강버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정원호 구청장도 제가 알기에는 한강버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유람선으로 하면 될 일이지 무슨 버스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정원호 구청장과 나머지 분들을 차별하면서 자기의 그 시정이 문제가 없는, 특히 한강버스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갈라치기란 것으로 해서 제가 보기엔 저건 정원호 구청장이 해명을 해야 돼요. 마치 그 한강버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그걸 끌어들인 거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그 정치적 프레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년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후보가 만약 된다면 제일 걸림돌은 자기의 그 선거의 걸림돌은 국민의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는 차별화된 도리어 행정적으로 누가 일 잘하고 실력 있느냐 이거로 가는 게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수도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예. 청와대 이전 오늘부터 대통령실이 본격적으로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공약을 밝혔는데요. 잠깐 보고 올게요. 지금 청와대가 제일 좋아요. 아주 오래 썼고 상징성도 있고 문화적 가치도 있고 거기를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안보 문제도 그렇고 거기가 최적입니다.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고수하고 그리고 가야죠. 취임 6개월 만에 이전을 시작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연말까지 그때도 한 연말 정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최소한 일정을 단축시켰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정말 이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아깝습니다. 그 당시에요. 상당히 많은 이전한다고 하면서 여러 또 부처가 또 움직였잖아요. 네, 특히 그러면서 국방부는 국방부가 막 통째로 움직이면서 예. 또 저쪽 합참 이런 데까지 다 영향을 여러 군데에 줬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다들 영향을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바로잡는다는 거고, 그리고 저는 돈 비용이라는 걸 떠나서 대한민국의 비극은 용산에 입주해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용산의 지리적 위치상 제일 가까운 게 군 관계자들하고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남의 눈을 띄지 않게 군 장성들하고 뭐 술자리를 하고 사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용산 이전이 가능하게 했다.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비극인 1년 전에 비상계엄과 내란을 가능하게 한 어떤 환경적 요건.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도리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극을 스스로 자초한 이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청와대 자체도 사실 뭐 궁궐 갖고 해서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거는 뭐 진보 정부,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지적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돌아가면 이거 괜찮을까라는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뭐 풍수지리 자꾸 얘기하는데 물론 영향이 없진 않겠죠. 지형적 그 공간이 사람에게 의식에 영향을 주는 건 이건 뭐 건축에서 그 설계에서 늘 나오는 얘기지만 결국은 공간의 문제보단 사람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특히 무엇보다도 이 소통과 그다음에 이런 이 대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중궁궐인 청와대 갇히지 마시고 지금처럼 계속 밖에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소통하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잘 가동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촌, 뭐 봐? 틱톡. 좋아하는 것만 쫙 보여주니까 재미가 없을 수가 없다. 그게 돼? 제한 모드로. 알아서 걸러주니까 모두에게 적합한 컨텐츠만 볼 수 있지. 연예인 삼촌이 좋아요 좀 눌러줘. 아무것도 안 올렸어? 16세 미만은 기본으로 비공개 계정임. 그래서 팔로우한 친구들끼리만 볼 수 있어. 너 정말 안전에 철저한 녀석이구나. 안심의 진심.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떠나자 트립을 믿고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쿡셀의 혁신으로 요리의 즐거움은 계속된다. 홀로그램 큐브와 블루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맛을 살리다. 요리를 살리다. 쿡셀 홀로그램 큐브. 해마다 이맘때면 교수신문이 전국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요.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합니다. 올해는 변동불거, 이게 뽑혔습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전직 대통령 체포부터 파면, 조기 대선과 새 정권 탄생, 미국의 통상 압박, 경주 에이펙, 또 K-팝 데몬 헌터스까지 그야말로 변동불거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작년엔 뭐가 뽑혔나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의 도량발호, 이게 뽑혔습니다. 작년 설문조사가 비상계엄 선포 바로 전날에 마감됐으니까 이 도량발호의 정점을 어쩌면 미리 예견한 셈입니다. 내년 이맘땐 희망 섞인 사자성어가 좀 뽑히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떠나자 트립을 믿고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연필보다 더 작은 쿠쿠 초소형 정수기. 100도씨 끓인 물은 물론 차가운 냉수까지. 작은 것은 오직 사이즈뿐. 쿠쿠 미니백 초소형 정수기. 할 말 있다며. 너 그 옷 입지 마. 왜? 이거 완전 예뻐. 자연스러우니까. 캐시미어 숏 코트 다운. 아이더. 웬일이래? 치킨 먹으러 가자는 소리 다 하고? 고추마요도 모르면서. 계속 알고 싶은 프라닭의 시그니처. 고추마요 치킨. 프라닭 치킨.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2022년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한 육성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김태우는 화이팅이 있다.
김태우 뛸 수 있게 하면 이렇게 계속 김태우를 밀어붙였습니다. 그 녹취를 잠시 후 뉴스룸에서 공개해 드립니다. 이가학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